네, 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전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본입찰이 끝난 가운데 새 주인의 윤곽은 1, 2주 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일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경제에 대한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과 유로존 최대 경제 강국 독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부진에 빠진 현대모비스가 본사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현지 경영을 강화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티커머스 시장 규모가 출범한 지 8년 만인 올해 4조 원을 넘을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네, 먼저 조간 헤드라인 만나보셨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경제 기사들이 실려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은 6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매각의 본입찰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아시아나 세주인 이달 중순께 윤가 HDC 대 애경 2파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그룹 컨소시엄과 애경그룹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 여기에 KCGI, 뱅커스트릿 PE 컨소시엄 등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 항공산업을 뒤흔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본입찰 전일 큰 이변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이 과연 얼마가 될지도 상당히 큰 관심인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까요, 소장님? 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네. 오늘 조간 브리핑에 중요한 뉴스가 많은데 또 성자의 저주는 없을지 정작 인수를 했는데 오히려 모기업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자의 저주가 없을지 이걸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매각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모 회사가 금호산업이고 또 매각 주관사가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대한 빨리 선정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빠르면은 초반에도 네.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주식 매매 계약 체결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이제 실질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텐데 이 채권단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서류를 빨리 이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심사가 중요한 것이 이제 허가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아시아나 새 주인공의 대체적인 윤곽 우선 협상 대상자는 뭐 이달 중반 적어도 네. 이달 내로는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으로 갈 것으로 보는데 이 관건은 이거예요.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구주 이거 자체를 한 4천억 이상 받고 싶은 게 이 금호산업의 마음인데 지금 뭐 이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4천억 이하로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과연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안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뭐 3개의 컨소시엄이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기사를 보시면 HDC와 애경 2파전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많은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보자들 시장에서는 각각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그게 지금 2파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인데 근데 왜 그러면 KCGI와 뱅크스트리트 PE가 빠졌냐?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인수 가격을 지금 한 2조 초중반으로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전략적 재무 이 투자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사실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이 KCGI 컨소시엄은 SI 전략적 투자자 계획을 제출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애경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각각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애경그룹은 이미 제조 항공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나 항공까지 이제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 덩치가 커지게 되니까 지금 서울항공, 그 다음에
에어 서울에 에어 부산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아시아나항공에다가 한 여객 수송 면에서는 이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을 능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당히 경험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자산이 풍부하다. 우리가 이제 뭐 네. 실탄, 총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컨소시엄 구성원이 이 국내 증권 1위사인 미래대우에셋을 가지고 있는 미래대우를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풍부하다. 그리고 이제 그 항공사 운영 경험은 없지만 이 리조트와 호텔까지 엮어서 패키지로 가겠다. 이러면서 파란을 한번 이렇게 보겠다는데 과연 최종 승자가 경험이 있는 애경그룹이냐 아니면은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HDC와 애경 각각의 강점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달 중순쯤에 누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8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 기사 제목 보도록 할게요. 일반고로 떠넘긴 수월성 교육 45년 만에 다시 고교 평준화입니다. 기사 내용 볼게요. 네, 정부는 전일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전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전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오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업계는 들끓는 모습인데 고교 평준화 정책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도 사실은 고교 평준화 정책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꾸만 교육 관련되는 정책을 발표하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괴로워. 교육인지 고육인지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계속 학교를 서열화시켜 왔다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죠. 그러니까 사립형 자율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립형 자율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폐지해버리겠다. 다 그냥 일반고로 만들어버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까지 없어지고 나면은 전부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 되니까 우리가 74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이 한 이후에 45년 만에 평준화 정책이 다시 실현됐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자사고를 없애고 외국어를 없애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제는 걱정을 하는 거죠.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은 어디로 가느냐. 걱정하지 마라. 일반 고등학교를 무지막지하게 경쟁력이 있는 학교로 우리가 키우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매일경제 기사 내용에도 나왔는데 뭐 별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좀 볼멘 소리가 그런 평가가 좀 많더라고요. 교육계로부터 네. 또 학부모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이미 고교 평준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 바꾸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앞서서 소장님도 살짝 네.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뭔가요? 이게 이제 교육 고등학교를 특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관련돼서 나올 때 특성화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을 일단 하십시오. 계속 그동안 이야기하는 게 특성화하겠다, 강화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 교육 관련해서 정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발표의 내용의 방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이것도 좀 어려운 용어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경제 기사에 나온 내용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 수월성 교육이 학생들을 이 숫자를 탁자로 바꾸면 됩니다. 탁월하게 한번 키워보겠다. 탁월하게 한번 키워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고교 특성화를 해서 고등학교를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는 과학 중심, 역사 중심, 음악 중심, 이렇게 외국어 중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학교별로 아주 특별한 학교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역량이 탁월하도록 키워보겠다는 게 이제 수월성 교육, 고교 특성화 이 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 또 발맞추어서 과학과 외국어도 있지만 예술교육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 우리가 보면은 예술고등학교 또 미술고등학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일반화 고등학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일반 고등학교 내에서도 자, 예술을 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안에 이제 충분히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 이전 정부에서도 많은 이런 정책을 내걸었는데 네. 과연 될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먼저 태어난 게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올해 들어서 정부가 유독 교육 정책에 좀 이것저것 칼을 많이 대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네.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전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긴 했는데 항상 선거가 있으면 그 직전에 이렇게 교육 정책이 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교육 이번에 발표한 안도 내년 총선에 대해서 좀 교육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정작 발표한 당일날 뭐 자사고 협의회 또 학부모 연합회 이런 데서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망했다 이러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서 교육 관련 기업들의 수익 또 성장 이런 게 변합니다.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동안 이 정시 확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반고가 되게 되면은 학교에 이제는 비교과 영역이 그동안 입시에서 강조가 됐는데 교과 영역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설 교육시장 중에서 교과 외에 취업을 이 인강 등을 통해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하는 기업이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시장 안에서 또 교육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매일경제신문 12면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라가르드의 경고, 독일도 돈 풀어라입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유럽 경제에 대한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과 유로존 최대 경제 강국 독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의 수장으로 라가르드 총재가 현재 바뀌게 됐습니다. 아직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좀 말을 아끼고는 있는데 독일을 향해서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유럽 내에서 최근에 독일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특히 라가르드 네. 이제 유럽 중앙은행 이제 총재가 됐거든요. 네. 되는데 이 시작도 끝도 계속 독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독일이 지금 상황이 좋으냐 하면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굉장히 제조업 분야의 강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 독일이 잘 나갈 텐데 우리 막연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독일도 이 라가르드 총재의 요구처럼 또 유럽 중앙은행의 요구처럼 계속해서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동서독 통일 이후에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우리도 통일 과정에서 그런 비용 증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독일에서의 학습 효과로부터 온 것이고 90년대 중반에 그래서 정말 이 몸살을 앓습니다. 재정 위기가 올 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균형 재정을 하는 것이 독일의 철칙이에요. 철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항상 이 신규 채무, 새로 발생하는 채무를 GDP의 0.35%로 아예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 자체도 점점 독일이 지금 저성장하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자동차 시장이 올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 우리 또 조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기 둔화가 1,500만 대 정도가 뭐 이게 과잉 공급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독일도 타격을 받죠. 그런데 독일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가르드 총재도 독일의 돈을 풀어라 이제 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12총재와 독일의 각각 입장은 어때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라가르드 이 신임 총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밖에 없다예요. 지금 유럽이 상황이 안 좋은 게 영국도 말썽이죠. 프랑스도 썩 좋지가 않아요. 이탈리아도 안 좋아요. 이탈리아 안 좋아요. 네. 그럼 또 독일 외에 다른 나라가 지금 뭐 대안이냐? 사실 유럽 연합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건 독일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 입장이 똑같은데 재정 좀 확대를 해라. 그래야 유럽 경기가 살아난다. 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은 자신들도 상당히 2019년 경제 성장률도 저하되고 어려운데 우리는 재정 확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둘 간에 상당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텐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도 재정 지출은 충분하다. 근데 추가 부채를 내야 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 요구하면
전면 거부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조금씩 여지가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독일 쪽에서 양적 확대가 될 때 그 앞에 드라기 총재도 계속 양적 확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헬리콥터 드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 관련되는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그래도 성장 모멘텀을 만드냐. 그 기업과 관련된 한국 기업은 어떠냐. 그걸 눈여겨봐야 되죠. 여유로운 너네가 그래도 조금 양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1월 1일 결정으로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녀의 행보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가르드 총재의 모든 네. 시선은 유럽 중앙은행은 영국과 독일로 향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지금 노딜 브렉시트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영국발 이 유럽의 경제 위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그동안 계속 유럽을 이야기할 때는 이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어떤 가치 보여주고 있느냐. 그다음에 파운드화가 얼마만큼 불안정성이 확대되느냐 그거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독일과의 협력인데 독일도 그렇고 라가르드 총재도 이 협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IMF도 이야기를 하면 독일과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이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에 기사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IMF가 왜 이렇게 나오냐. 직전 IMF 총재가 라가르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정에서 또 도와주는 거죠. 독일 좀 도와줘라.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면 약간 둘 간의 뭔가 사이에 또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 바로미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가 4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 정책들을 라가르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과 독일에서의 반응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국제면에 실린 유럽과 관련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이번에는 네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문기사 17면입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대모비스 중국 시장 뼛속까지 현지화 승부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중국 시장에서 부진에 빠진 현대모비스가 본사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현지 경영을 강화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상하이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2020년 5대 중국 현지 특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제 현대모비스가 현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사 내용 보실 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현지화, 경쟁력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로 다 해결이 안 돼요. 현지화, 경쟁력은 그냥 필요 요건 정도인데 필요 충분 요건으로 가려면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화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현지화와 이게 원가 경쟁력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모비스가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중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에게도 자동차 기업들에도 부품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에 이제 새로운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중국 시장 5대 현지화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본사의 개입을 거의 최소화하는 겁니다. 본사 개입하지 마라. 우린 중국 스타일로 중국 모비스를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 그동안에 무슨 인력 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1차 부품의 고가의 그 가격이 높았기 때문인지 원가 경쟁력을 못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원가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상당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만큼은 지금 현재 순간 만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와서 뭐 중국 시장 내 전략을 좀 재수정하겠다라는 방침인 건데 네. 중국 사업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현대모비스도 네, 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나요? 그러니까 수익성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치열한 경쟁인데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더군다나 세계의 공장이니까 저가 경쟁을 할 거잖아요. 가성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뒤처진 데가 이 모비스의 부품을 집중적으로 사줄 수 있는 모기업이 이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또 중국에서 공장을 몇 개 철수했기 때문에 이런 판매와 수익성에서 악화됐던 것이 근데 그동안 현대 모비스의 문제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지화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는 2020년 수익 전망, 2021년 수익 전망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앞서서 뉴스를 또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컨트롤 타워 출범 소식에 뭐 현대모비스도 중국 시장에 있어서 전략을 재수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대그룹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경제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23면입니다. 티커머스 덕분에 매출이 2배 늘었다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티커머스 시장 규모가 출범한 지 8년 만에 이제 4조 원을 넘는 급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니까 홈쇼핑인데 리모컨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걸 알았습니다. 티커머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티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나요? 틈새 시장이 정말 네. 우리의 대안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티커머스가 하는데, 아이고 뭐 홈쇼핑, TV 홈쇼핑하고 어떻게 다르냐? TV 홈쇼핑은 라이브 방송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티커머스는 지금 이창진이니까 티커머스 녹화 방송이더라고요.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죠? 티커머스 녹화 방송인데, TV와 커머스 상업의 결합인데, 이게 이제 제품을 우리가 바로 구매, 예전에는 드라마 하다가 이 연예인이 입고 있는 옷을 바로 살 수 있고, 네. 가방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티커머스의 출발이었는데, 201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요새는 음성 인식까지도 될 정도니까 녹화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티커머스 시장의 특징은 물량을 많이 공급을 안 해도 돼요. 온라인 쇼핑은 막 물량을 대량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시장 규모가 4조로 지난 3년 새 4배나 커졌습니다. 네. 네. 이게 뭐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SK스토어와 신세계 홈쇼핑을 보면서 이제서야 티커머스에 대한 원리를 네. 좀 이해를 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될 텐데 티커머스의 인기로 인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또 TV 홈쇼핑에 입성하는 등용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티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아이고, 중소기업에는 희망이죠. 네. 실제로 우리가 홈쇼핑에 진출했을 때 이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보면 TV, 자동차 이런 데가 막 홈쇼핑 또는 대형 이 패션 회사 이런 데가 주로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런데 이 티커머스는 말 그대로 인기 중소기업 상품이 적은 비용으로 수수료가 낮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여러 군데 틀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문을 분산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소기업으로서는 인기 중소기업 제품의 등용문이 된다. 대비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이 대기업들이 이 홈쇼핑을 하던 기업들이 티커머스까지 동시에 진출하는 거예요. 이창진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SK 스토어도 있지만 네. 신세계 TV 쇼핑에 이제는 CJ와 GS까지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이제 판이 커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각하고 있는 기존의 홈쇼핑 업체들이 티커머스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느냐, 좀 수익이 올라가느냐, 영업이익이 개선됐냐, 이걸 또 눈여겨보면 우리의 또 투자의 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티커머스를 통한 또 소비 트렌드까지 저희가 마지막 기사로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